이제 우리 면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면세. 자, 면세는 영세율하고 항상 비교대칭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 꼭 기억하셔라. 그리고 면세는 열거주의라는 부분이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열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근데 이 열거주의에 의해서 면세가 적용된다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로 봐주셔야 되는 거냐면 국가가 정해준 것만 면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건 내 마음대로 면세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다른데 실무자들 고문을 해요. 근데 실무자들 고문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 현업에 일하는 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들 이제 실무자들 질문을 하면 그걸 답변을 하는 고문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 중에 이 면세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한 분이 최근에 물어본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부가가치세 수업을 뭘 듣고 있는데 면세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면세 적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홍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면세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홍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식용이에요. 먹는 거거든요. 먹는 쪽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규까지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삼은 면세가 돼요, 여러분. 별도의 가공이 없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홍삼은 찌고 말리고를 하죠. 그러면 별도의 가공이 있다라고 해서 형태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우리 왜 홍삼 또 갈아서 파는 분들도 있어요. 엑기스처럼 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형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식용에 들어가는 거라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면세가 되지 못하고요. 홍삼은 아예 예규의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건 예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게 면세 쪽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매우 쉬운 게 외우기만 하면 점수를 득할 수 있다. 근데 업무는 세부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면세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준 것만 면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무엇하는 거? 면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부가세를 아예 없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라든지 용역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면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화의 수입은 자꾸 과세인 수입세금 계산서만 시험에서 보다 보니까 또는 공부할 때 보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면세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입 계산서라는 것도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부분에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가실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요. 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없다가 되는 거니까 매출세액에 뭐 표시하면 돼요? X요. 없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무엇할 수 있다? 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매출세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매입세액은 무엇할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다예요. 그럼 매출세액은 0이라는 관점이 되지만 내가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뭐가 된다? 그대로 원가 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밀가루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신기계를 사가지고 갔다. 이런 기계는 누가 봐도 과세 거래거든요. 근데 그 기계를 구입할 때 부가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가루를 지금 현재 과자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과자도 과세품이니까 무엇할 수 있어요? 기계에 대한 걸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밀을 수입해서 밀을 분쇄해서만 판다. 이런 밀가루를 분쇄하는 건 형태가 사실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법에 들어가서 봤더니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밀도 면세이고요. 밀가루도 면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를 샀다는 거죠. 분쇄 기계를. 그럼 이런 분쇄 기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부가가치세가 없다가 되니까.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으니까 완전 면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는 없다지만 하나는 내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로 산입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부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부분 면제라고 얘기를 해요.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완전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해세율을 적용받는 건 완전 면제이고요. 근데 면제를 적용받는 부분은 매출 세액만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분 면제 또는 불완전 면제가 된다. 이 부분 특징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역진성 완화 얘기했었죠. 그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지금 무슨 부분? 인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세 개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이 소비자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좀 내려주는, 다운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역진성 완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의미예요. 그러면 소비자 황 씨는 지금 현재 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 조 씨는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뭔가 물품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쌀은 면세인데요.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쌀에 소비자 가격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써드린 거예요. 이게 과세로 팔린다는 가정을 세우면. 그러면 지금 제가 쌀을 구입할 때 공급가액 200에 부가세 10% 부담해야 되니까 사실상 소비자 가격은 220만 원으로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 황 씨는 지금 버는 소득이 200밖에 안 되면 이 부가세 20만 원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0만 원에 20만 원은 10%를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그쵸? 세부담의 비율이. 근데 조 씨는 지금 현재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5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고려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먹고 사는데 쌀은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해라? 아유, 요 세부담을 조금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 역진성 완화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가셔라. 됐을까요? 네. 이해만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을 살펴드린 건 이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 면세 대상의 범위. 자, 이 부분은 제일 어렵게 내면 열심히 박스 안에 여러 개를 놓고 몇 개인지 찾아라. 다음 중 면세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 5개냐, 6개냐, 3개냐, 2개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면세 대상은 구분적으로는 잘 안 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세율은 구분적으로 간단하게 내는 출제자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면세는 면세 대상 쪽으로 대부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을 기억하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가공 식료품이라는 부분. 자, 이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분은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 식료품 등에 해당이 된다라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다 들어오겠죠. 자, 이들은 뭘 따지지 말아라? 국적을 따지지 말아라. 그럼 국적을 따지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네가 무엇에 식용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먹는 거라면 다 면세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공 식료품이라는 건 가공이 어디까지 미강으로 봐줄 거냐는 게 조금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밀가루는 누가 봐도 분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본다는 거예요. 면세가 될 수 있다. 쌀가루도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안 그래요.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여러분, 이 미가공 식료품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흰 우유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흰 우유는 여러분 멸균밖에 안 했어요. 그죠? 세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면세예요. 용기에는 당연히 담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이런 아이들 있죠, 여러분. 그들은 혼합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로 간다? 과세가 되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형태들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업무가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은 이 노란색만 기억하면 돼요. 이 식용이라는 거 하고. 자, 그런데 지금 면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식용에 무엇하지 않겠다? 공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자, 앞에 강좌에서 제가 옥수수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이 옥수수를 식용에 쓰겠대요. 그러면 뭐로 간다? 면세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옥수수를 식용에 쓰진 않겠대요. 제가 가축사료에 쓴다는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러면 그 부분은 뭐가 된다? 과세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수입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물고기를 수입해서 제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고기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관상용 물고기가 있죠.
그러면 관상용 물고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식용에 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물고기를 수입했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수입해서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관상용 물고기 키워서 여러분 잡아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된다? 아, 지금 내가 키우려고 수입한 물고기를 살 때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더라. 그런데 내가 먹는 물고기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왜 어렵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면 회 사 드시는 경우 있죠. 회. 그쵸? 네, 그런데 음식점에서 먹는 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우리 횟집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제가 회를 먹었다. 횟집에서. 그러면 이 음식점에서 먹는 회는 과세예요. 자, 요리사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자, 이런 마트에 가서 회를 샀어요. 수산물 코너가 있죠. 그래서 회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을 하면 뭐로 찍힐까요? 면세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용기에 담아준다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먹는 거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똑같은 회인데 음식점의 회는 과세고 마트의 회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하는 반이긴 하지만 업무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게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돗물. 여러분 수돗물은 우리 집에서 수돗물 다 쓰고 계시죠? 네, 그건 면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생수는 과세입니다. 사 먹는 물. 자,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 지필 때 여러분 착화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유연탄. 그래서 이 불 지피기 위해서 쓰는 유연탄이라든지 갈탄이라든지 착화탄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생리용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생리와 관련된 쓰는 위생용품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현재 면세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라든지 분유. 근데 그 분유가 타먹는 분유만 인정이 됐는데 우리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액상 분유까지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액상 분유 부분이 교재 없어요. 이것도 써놔주세요. 그래서 액상 분유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객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 용역은 자, 여러분들이 이 운송 용역은 조금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운송 용역이다라고 표현이 되지면 제가 판기능을 안 열었네요. 자, 운송 용역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운송 용역은 누가 있다? 화물이 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실어나는 건 여객 운송 용역이 있습니다. 자, 화물 운송 용역은 무조건 무엇으로 간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쪽에서는 면세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 과세가 누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 국제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국외로 운송할 수는 있죠. 그러면 과세가 누구로 바뀔 수는 있어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면세는 없어요. 근데 여객 운송 용역은 무엇을 시작한다? 일단은 면세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객 운송 용역은 뭐가 된다? 면세입니다라고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세 중에 뭐가 있더라? 아, 다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누가 있더라? 과세가 있더라. 그럼 면세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버스.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버스가 밀려나서 막 시민들이 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조금 위험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자, 그럼 이런 버스들은 대부분 면세예요. 그리고 이런 부산에서도 지하철이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 가서 지하철 탈 때 조금 헤맸었어요. 자, 그래서 지하철도 있고.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이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면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과세에 들어오는 건 뭐냐? 아니, 지하철은 전부 다 면세니까 들어올 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아, 기차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버스 중에는 누구만 들어와라? 우등 고속만 과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버스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등고속이에요. 우등고속. 그래서 우등고속만 과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기차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차는 뭐라고 얘기하면 고속철도란 표현을 써요. 그 고속이 이제 법에서는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속철도라고 얘기하는 뭐
우리 KTX인가요?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속철도들이 과세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동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조심하실 게 항공기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항공기.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선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나 선박은 우리 화물도 운송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세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 실어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영세율이 돼요. 그래서 항공기와 선박은 국제적인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시 뭐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택시 많이 타시죠? 택시. 여러분 택시는 여객 운송인 건 맞아요. 운송사업자 맞고요. 그런데 면세가 아니에요. 택시는 과세예요. 그래서 택시는 과세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택시도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상 운송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우리는 이들을 대부분 운송처럼 하는 건 맞지만 빌려준다의 관점이 더 강한 우리 전세버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붙여서 하긴 하는데요. 우리 왜 버스 빌려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거. 여러분들 수학여행 다녀오셨나요?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 버스 대절해서 막 쭉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세버스에 대한 것도 뭐로 간다? 과세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잘 하세요. 요거 말장난치기 제일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일반적인 고속버스까지도 모두 다 뭐로 간다? 다 면세이다. 근데 우등만 빼달라는 거죠. 우등은 빼달라. 그래서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이다. 항공기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우리 전세버스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시속을 따져요, 여러분. 그래서 항해 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은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누구도 포함시켜 주셔라? 택시 당연히 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조심하실 것. 자, 그 다음 우리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이 됩니다. 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주택은 면세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택이 있으면 주택 아래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자, 그래서 그 땅이 주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수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거기 붙어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의 임대 용역은 우리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주택의 임대는 당연히 뭐가 된다? 면세 여러분, 과죠. 과.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토지도 뭐가 될 수 있다? 면세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면세가 되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안에 있는 건 5배까지, 그 밖에 있는 건 10배까지.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제가 주택을 지었어요. 5배의 땅덩이를 놀리고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차장도 없어서 우리 무엇해요? 지하를 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시계획안 5배, 10배까지 부수토지가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토지까지 다 뭐가 되고 있다? 면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후생 용역으로 넘어오는 부분. 자, 국민 후생 용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의료 보건 용역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혈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의료 보건 용역은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의료 보건 용역이 제공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요. 한의사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의사라든지 치과 의사라든지 우리 치대를 따로 분리하니까 이렇게 또 분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그런데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 중에 뭐가 붙어버리면 미용과 성형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미용 목적 또는 성형을 했다라는 부분이 등장이 되면 근데 이게 미용 목적 성형인 거예요. 우리 왜 화상 입은 환자들도 성형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화상은 질병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세가 돼요, 여러분. 진단서가 다 있겠죠. 의사들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미용 목적 성형에 대한 건 우리 뭐로 간다?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과세. 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법령이 명문화를 시켜주면서 이 유방 확대와 축소수를 법령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암 환자가 있죠, 여러분.
네, 암 환자이신 분들은 재거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거를 하고 다시 이게 재건술이라고 해서 이게 다시 성형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명문화를 시켰어요. 단서를 다만을 붙여준 거죠. 다만 우리 질병의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암 환자들 치료 목적 때문에 무슨 부분 떼어냈다가 다시 재건하는 건 이 부분은 면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또 따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 이런 쪽의 업무를 나가지 않으면 실제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근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병원에 대한 기장 대행, 세금 신고 대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쪽들은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적골사나 침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임상병리사라든지 뭐 방사선, 물리치료사도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제 용역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처방전 받죠. 그럼 병원에 처방전 내죠. 그게 조제 용역이에요. 거기까지만 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제자가 항상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제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만.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바카스를 사 먹었다. 아, 요즘엔 비타민제를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진대. 그래서 비타민제를 사서 먹었다. 그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약국 가서 저거 주세요라고 사 먹은 거죠. 네, 그런 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의 단순 판매는 과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국은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어요? 자, 의약품 판매는 과세예요.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네요. 이런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겸용사업자. 이해됐을까요? 겸용사업자입니다. 자,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당연히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요, 사실상 면세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저는 바꿔줬으면 하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의사가 일단 뭐로 갔다? 면세로 갔어요. 근데 요즘의 법은요. 수의사가 면세로 시작하지 않고요. 과세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의사가 진료하는 용역은 대부분 애완동물 진료 용역이 거의 주이지 않아요? 이게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과세로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가 더 많고요. 그 중에 면세가 일부분 있어요. 뭐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용역이라든지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그것만 면세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우리 시골에 가면 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축 키우시는 분들, 그 가축의 진료 용역은 면세로 가요. 그게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빼고는 대부분 과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법이 이쪽에 있지만 사실상 과세 사업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하면 겸용 사업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장의사가 제공하는 거, 분료 수집이나 운반, 이런 정화조 청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그 요양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용역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무슨 부분들, 우리 간병이라든지 산후조리라든지 우리 보육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좀 제가 글씨를 하나 잘못 썼네요. 협동이겠죠,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맞겠죠. 네, 그래서 협동조합. 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용어가 붙어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로 법령이 또 확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국민휴생 용역은 크게 병원과 누구로 구분한다? 교육 용역이 들어와요. 근데 교육 용역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는다?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붙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이런 거 건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학원들은 다 뭐로 봐요? 다 면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건 무허가이거나 무인가이거나 불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법. 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누구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연히 영리학원일 거고요. 무도학원. 여러분 우리 왜 춤 배우는데요. 그래서 그 무도학원이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학원 있죠, 여러분. 네, 그 부분은 과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죠. 그 다음은 문화 관련 재화 용역. 자, 요건 시험 목적성에서 기억할 건 도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것. 도서. 자, 책과 관련된 거는 빌려주든 아니면 책을 사든 다 뭐가 된다? 면세이다. 그래서 도서 또는 도서 대여 용역,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은 모두 다 뭐가 된다? 면세이다. 다만 우리 방송과 광고는 과세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 송출하는 거 있죠? 그건 과세예요.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예술 창작이라든지 예술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면세이고요. 여러분들 왜 도서관을 가거나 또는 미술관을 가거나 뭐 동물원을 가시죠.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입장권에 대한 게 지불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입장권과 관련된 그 부분은 다 면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 동물원 이런 부분에 입장을 해서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 안에 오락이라든지 유흥시설이 같이 있더라. 근데 이게 대부분 해양수족관이라든지 동식물원들이 대부분 이게 같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럼 그들은 과세로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면세로 갈 수도 있고 과세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부가가치에 대한 구성요소. 이 부가가치 구성요소는 이거 자체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창출을 하는데 목적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본재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건 면세로 빼주자. 대표적인 게 돈놀이하는 금융과 보험이요. 저는 금융과 보험은 돈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놀이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보험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보험을 내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내시겠죠? 전부 다 현금 결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금 장사인데요. 자, 그래서 금융과 보험 용역은 면세예요, 여러분. 면세이고요. 자, 토지의 공급. 여러분, 토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과 임대 구분 잘 하실 것. 그러면 토지 자체만으로는 뭔가에 창출이 되진 않아요. 토지에 건물을 세우든 토지에 뭔가를 심어서 뭔가를 따든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뭐로 보자? 이 면세이다. 다만 토지를 무엇하는 거? 임대하는 건 과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놓고 보면요. 토지의 공급과 임대 부분을 가서 봤더니 자,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토지를 임대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는 뭐로 들어가라? 제가 아까 과세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가 나왔었죠, 여러분. 그럼 주택에 붙어 있는 토지. 그럼 주택 부수 토지는 이거 임대할 땐 이건 뭐로 간다 했어요, 여러분? 면세였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는 과세이지만 우리 주택에 붙어 있는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글씨 잘 보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런 쪽 문제까지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건물의 공급과 임대. 여러분, 건물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와 주택을 많이들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물의 공급이다라고 써 있는 건 그냥 상가 취급하시면 돼요. 상가 취급. 그러면 과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택은 구분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 이러면 이 주택이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 아래쪽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넘어가는 주택인지 구분 안 해요. 그냥 전부를 말할 땐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85평방미터를 따지고 싶을 땐 주택 앞에 요 글씨가 항상 붙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공급은 매매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택의 공급에서 면세가 되는 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면세예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50평이 넘어가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85평방미터면 한 33평 정도까지가 85평방미터예요. 우리 평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죠. 평방미터보다는. 그러면 지금 제가 50평이라고 했으니까 85평방미터는 넘었죠. 그럼 그 주택은 면세이다, 과세이다? 과세예요. 제가 아파트 구입할 때 나도 모르게 부가세가 다 붙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조심하실 것. 자, 근데 임대 부분에 가서 봤더니 임대는요. 건물의 임대는 과세인데요. 우리 주택의 임대는 규모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로 간다? 면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져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택에 대한 임대할 때 여러분 회사가 4억을 제공을 했는데 회사가 4억을 진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택을 회사가 빌려서 종업원들한테 이제 연고가 먼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택 제공 목적으로 아파트를 빌리기도 하고요. 그럼 조심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임대로 빌렸다. 월세를 회사가 내주고 있다?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면세죠? 그럼 저 뭐 받았어야 돼요? 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거 계산서 받을 때 조심하실 건 주택 임대자들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 국가가 3년 전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소득 잡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여러분 가산세 물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그래서 그런 계산서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체크할 사항들이에요. 이 요건에 맞춰서. 자, 그리고 인적 용역. 여러분 인적 용역은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되어 있는 인적 용역자예요. 근데 그 인적 용역자 중에 법령에서 너는 안 돼라고 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등등. 자, 그런 부분들은 뭐가 된다? 과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무 2급 시험 보실 거잖아요. 세무 2급 시험 보실 때 현금 매출 명세라고 하는 서류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문제 풀 때 실기 메뉴 들어가서 봐도 뭐가 되지 않는다. 컨닝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 명세 서류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자격증 시험에는 내지 않는데 메뉴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 열어보면 이런 사람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도 괜찮아요. 네, 이런 건 암기를 또 해야 돼서 써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재화 용역 이외에도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 자, 우표나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면세예요. 근데 우리 왜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 있죠? 네, 수집용 우표는 과세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서 피는 담배는 과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군납 담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요 형태의 담배가 여전히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면세예요. 자, 그리고 종교라든지 학술 또는 자선, 구호와 관련돼서 우리 무슨 부분 하는 거 도와주는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기부의 단체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단체들은 면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가한테 내가 제공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무엇한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사업자 번호처럼 그 고유번호가 면세 번호를 띄어요. 네, 면세가 가운데가 83번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번호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엇하는 거?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분. 자, 그럼 무상 제공이에요. 자, 무상 제공은 뭐로 갈 수 있다? 아, 면세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내가 돈을 받고 공급한다? 그럼 뭐가 된다? 과세가 돼요. 그래서 무상과 유상에 대한 거 구분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공급하는 재화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5번은 여러분 국가가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고요. 아니 5번은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무상과 유상 반드시 구분. 자, 시내버스용으로 들어오는 친환경 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가 정해준 게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죠. 네,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동안은 계속 면세로 분류시켜줄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 자, 면세 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면세 포기 부분. 자, 면세 포기의 대상은 제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영세 적용 못 받는다. 근데 당신이 영세 적용을 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 사업자가 될 거니까요. 근데 그 대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시험 목적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땐 용어를 어떻게 기억하자? 아, 영세율 적용 대상. 그럼 영세율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요. 거기는 키조개도 일본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뭐 파프리카 수출도 많이 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파프리카는 면세품이 맞죠? 키조개도 면세예요. 이게 키조개에서 관자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제가 관자 얘기를 안 했네요. 관자를 그냥 분리시켜서 진공으로만 그냥 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면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자를 분리해서 진공팩으로 들어갈 때 다 기계도 필요하고 진공팩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은 다 부가세가 있는 물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시중에서 유통이 될 때는 면세로 유통이 되는 게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해외에 수출이 되지면 실제 면세로 파는 것보다 영세로 파는 게 더 유리해요. 내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부가세를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뭘 할 것이다. 나 면세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목적상 기억하실 땐 무슨 부분? 학술 용어만 기억하세요. 아, 학술 단체한테 공급하는
그 기술까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세율, 학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세요. 네. 공부량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술 연구단체나 기술 연구단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세 포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면세 포기를 하면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면세 사업이었다가 무슨 사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과세 사업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면세 포기 효력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요. 면세 포기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과세 사업자로 갔다가 다시 면세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면세 재적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면세 포기를 했던 사업자가 내가 면세를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몇 년 내에서는 돌아올 수 없다. 3년. 그래서 우리가 면세 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 못 받아요. 계속 과세 사업자로 가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시험은 이 3년을 계속 낼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유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3년 카운트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17년도에 제가 면세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17년도 1월 달에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17년도 1년, 18년도 1년, 그리고 19년도 1년. 그러면 딱 3년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면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무엇 해야 된다? 곧바로 면세 적용을 받겠다라고 적용 신고서를 바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과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반납하고 바꿔받아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죠. 근데 난 면세하고 싶대요. 근데 이 3년이 경과된 뒤에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3년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적용받아야 하고 과세로 그리고 면세로 돌아올 땐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바로 하셔라. 자, 영세과 면세의 비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주 내거든요. 자, 목적을 놓고 봤더니 면세를 적용하는 목적은 소득 대비 세부담을 무엇 해줘야 된다? 내려줘야 된다. 역진선 완화 목적이었다. 자, 영세율은 국가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출 산업을 무엇하겠다? 지원 육성 목적에 갖고 있다. 근데 이중과세 방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대상에 가시면 면세는 대상을 여러분 외우실 수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영세율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도 그냥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생활 필수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의 정도를 봤더니 이들은 매출세액은 없다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했어요. 근데 영세율은 매출세액도 0이고 매입세액도 모두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면세 거래가 처음에서 두 번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걸 다 원가 산입을 할 거예요. 재고자산이면 원가 산입하겠죠. 이게 비용이면 다 비용 처리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누적적으로 뭐가 된다? 쌓여요. 그래서 누적의 효과가 쌓이고 그런데 매출세액은 또 없으니까 환수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영세율은 누적되는 게 없죠, 여러분. 전부 다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환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은 그런 의미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 과세 대상 여부. 자, 우리 면세는 과세 대상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법상, 그리고 개인은 소득세법상으로 가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업자 여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영세율에 적용되는 건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그럼 이 사람은 시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모두 다 해야 된다. 제반 의무를 모두 다 하라는 건 부가세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엔 이 사람 신고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제반 의무는 없다. 대신에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협력 의무라는 건 이런 건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재가 또 따라 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건 매입 세금 계산서죠. 내가 주는 건 매출 세금 계산서일 거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서류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는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이거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2월 10일까지 내야 돼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을 같이 내냐면 저희가 소득세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같이 제출해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안 나가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모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리납부 의무도 있어요. 대리납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시냐면 우리가 수입 얘기할 때 재화의 수입은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내가 용역 제공을 다 해외에서 받겠다. 왜냐면 이런 과세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럼 제가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받으면 내가 110만 원을 줘야 되지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100만 원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대한 걸 안 쓰겠죠. 국내 용역 제공을 안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수입 용역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 사업자들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줬냐면 지금 현재 이 무슨 부분 너네가 지금 해외에서 무슨 부분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의 성격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해라. 그들한테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 몇 프로를 떼라? 10%를 떼서 신고를 대신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대리납부 의무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 요 대리납부 의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깊이 못 내요. 어려워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그런 의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세율하고 면세 부분은 면세 대상에 있는 건 숙지할 게 좀 많다라는 거 시험 목적상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영세율 쪽은 실질적으로 영세율 대상에 대한 시험 문제가 면세보단 비중이 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세 쪽을 조금 더 치중을 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면세 포기랑 비교 대치했던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